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서천 대표 고종만입니다. 어라?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분명히 테리 왕자의 궁중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저밖에 없잖아요. 옆에 짝이었던 테리우스님이 지금 일본 출장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이 방송을 맡겼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동안에 따따붙다 서천 방송도 진행해보고 했었는데 이 보이는 라디오로는 또 처음 이렇게 진행을 맡으려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당초에는 우리 허정균 편집국장님하고 두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국장님이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 옆에 나와주신 분들이 서천의 환경 그다음에 새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오늘 이번 뉴스서천 지면에 주요 기사로 보도되는데 관련된 분들이어서 오늘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새 박사님부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천군 조류생태장 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홍태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홍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서천에서 활발하게 활동들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 모시게 된 게 우선 도요새와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전홍태 주무관님 모시고 왔는데 전홍태 주무관님, 네, 이번에 주말에 도요새 관련 행사를 갖는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제목으로 행사를 하시죠?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큰디뿌리 도요 환영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큰디뿌리 도요는 뉴질랜드에서 월동을 하고 3월 달에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 서천 금강 하구에 도착하면 대략 한 3월 15일경이 이릅니다. 그래서 물론 일찍 출발하면 더 일찍도 오고 늦게 출발하면 더 늦게도 오겠지만은 이쯤에서 도착하니까 우리 서천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니까 반갑다라는 환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이 서천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 얘들이 또 오는 도중에 쉬고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약 7일에서 8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도착을 하는데 여기 서천갯벌에서 이 친구들한테 안정적인 먹이터를 공급해주지 못하면은 알래스카나 시베리아로 가서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가 저쪽에서도 환송 행사도 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환영식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도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된 만큼 환경적으로도 우리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큰디뿌리 도요 행사를 계기로 해서 도요새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더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도요새, 특히 도요새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초대를 했고요. 또 일부는 접수를 받고 해서 새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최소한의 사람들만 모집을 해서 이론적으로 도요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서 금강하구와 솔리에 가서 탐조를 하는 걸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루 일정인가요?
그렇죠. 하루 일정이죠. 10시부터 시작해서 약 15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3시? 예정을 하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참가 가족 수는 어떻게 전부 다 채워졌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 채워져서 예비자 명단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자 명단은 아쉽게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큰드뿌리 도요의 그 환영 행사 관련해서 직접 탐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그 탐조 설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 그 큰디뿌리 도요는 크게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두 축에서 오는 새들이 주로 있는데요. 호주에서 오는 거는 뭐 주황색을 밴딩을 달고 있어요, 다리에.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는 다리에 하얀색 밴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타켓은 뉴질랜드에서 온 큰디뿌리 도요를 다리에 흰색을 단 밴딩을 단 친구를 찾는 걸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서 큰디뿌리 도요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거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큰디뿌리 도요를 좀 그 새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줄까요? 예, 큰디뿌리 도요는 우리나라 그 찾아오는 도요새 중에서도 약간 그 중대형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약 39cm 정도 되고 부리도 좀 길고 해서 갯벌을 이렇게 쪼아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장거리 이동하는 아주 철새로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 도요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 그 3월 달부터 해서 4월까지 해서 한 40일 정도 머무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알래스카로 가서 이제 번식을 하는 친구들은 다음에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를 들리지 않고 뉴질랜드로 바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12,000km가 되는데 그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7박 8일 정도 동안 이동하는 친구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친구가 이 큰디뿌리 도요고요. 그리고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들려서 시베리아나 알래스카를 갔다가 그냥 또 우리나라를 들려서 내려오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종은 뉴질랜드로 바로 가는 종을 찾는 것이 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오늘 정도 나가 봤는데요. 예. 나가 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알라꼬리마도요는 좀 많이 좀 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새도 지금 올라와 있어서 토요일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다른 개체들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답글 달린 거 보니까 7, 8일 뉴질랜드에서 오는데 7, 8일 걸린다고 하는데 네. 도요새들이 많이 지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기 먹이는 어떻게 충분한가요? 어떤 걸 주로 먹는? 그렇죠. 그 새들한테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때. 근데 갯벌이라는 공간은 물이 빠지면 매립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건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단기간 시간 안에서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갯벌밖에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 갯벌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요새라는 친구들은 이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부리는 딱딱한 곳을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가 아니고 좀 물렁물렁한 갯벌 같은 데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데는 습지와 같은 갯벌이 최적화되어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서천 갯벌이 얘들이 와서 먹이 활동하는데 중간 기착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먹이가 충분한지 아니면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점검도 해보시고 했을 텐데 네. 좀 변화상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갯벌이 이제 서천 갯벌이 이제 그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도 되긴 했지만 네. 지금 상황은 어떤 걸로 보여지나요? 지금 우리가 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도요새 모니터링 조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전체적인 데이터가 서천갯벌에 몇 마리 도요새가 온다라는 그 확실하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세계유산이 등재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서천갯벌에 1년에 몇 마리 정도가 도요새가 오는지 이제 확실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약 80만 마리 이상이 그 우리나라에 도요새가 온다라고 조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약 4분의 1 이상을 서천갯벌에서 부양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도요새를 부양한다는 거는 생물 다양성도 중요하지만은 생체량이 중요한 거죠. 이 친구들이 먹어서 배부를 수 있는 생물들이 얼만큼 살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먹이 활동을 해서 지방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먹이들을 오랫동안 먹는다면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단기간에 먹어서 많은 양의 생체를 지방을 쌓을 수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갯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서천갯벌이에요. 그래서 갯지렁이 뭐 개 이렇게 많지만 가장 생체량이 많은 건 조개거든요. 조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개를 큰디뿌리 도요는 조개나 뭐 갯지렁이 개 이렇게도 먹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단단한 부리를 가진 친구들은 조개를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새만금이 없어지고 나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붉은 어깨 도요거든요. 그 친구는 개화도 조개라는 그 쇠방사능 조개를 먹는데 그게 매립되고 나서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요새는 먹이를 바꿀 수는 없죠. 자기가 그 신체 기관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진화해서 바꾸기에는 먹이가 바뀐 걸로는 이 친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어서 멸종위기까지 처해진 게 붉은 어깨도요. 그런데 서천은 그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만큼 이 친구들을 뭐 20만 개체가 서천에 있다면 그 친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데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지 않고 서천만이 오로지 이걸 책임진다면 서천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뭐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행사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 큰디뿌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출발하면 약 그 500g 정도의 몸무게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면 약 180g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무게의 한 40% 이상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체중이. 그러면 다시 몸무게를 10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을 이 서천에서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중에 출발하기 전에 자기 장기를 모두 줄여서 거기 안에 지방을 축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양소에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지만 이동하는 데는 지방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에너지를. 그래서 그거를 오로지 충족해 줄 수 있는 건 서천의 갯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나눈 김에 이 서천에 이제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탐조객들도 많이 드는데 이 탐조 에티켓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새를 쫓는 탐조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에티켓을 가장 오해하는 것이 새는 나르는 걸 좋아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는 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앉아서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또 뭐 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날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돌을 던진다든지 또 가까이 간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좀 삼가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최고 좀 성행하는 것들이 드론을 띄우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새들이 좀 쉬는데 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새는 그 먹어야 할 시간에 먹지 못하고 이동해야 되고 하면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잃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잃으면은 번식지에 가야 되는 시간도 늦춰지면서 더 경쟁력도 떨어지고 가서 번식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중고를 겪게 되니까 새들은 멀리서
이제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탐조라고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뭐 이 예비자들이 많으니까 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계획이 네. 있으신가요? 어떤 거예요? 아쉽게 이제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보니까 우리 전시관에 방문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새를 전공하고 싶어하고 새를 보는 거를 취미로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명단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1년에 몇 번 이상은 좀 수업도 해주고 또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탐조도 해주는 것들을 마련도 하고요. 애석하게 이번에 이제 예비자로 되신 분들은 4월달 정도에 한번 다른 기회를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탐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이번은 행사에서는 무료로 했는데요. 예. 다음에는 이제 조금 비용들을 책임감 있는 비용들을 좀 받아서 탐조라는 것들이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을 드리고 이렇게 아끼는 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좀 인식해 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유료로 전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행사 기획하셔가지고 근데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나오셨는데 새 박사시니까 새와 관련된 노래 신청 하나 해주시죠. 네. 우리가 새 관련 노래는 원래는 이태원 가수가 많이 있었죠. 뭐 솔개도 있고 고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도요새에 관한 이야기를 맞네, 했으니까 그 정광태 씨가 부른 도요새의 비밀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한 가지 소식을 전한 다음에 노래 듣고 우리 저 주무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계속적으로 새만 얘기해서 새만 보호면 모든 것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새만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를 통해서 이 지구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호하는데 하나의 매개체가 되자는 것이지 새만 보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새를 통해서 모든 자연 환경의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이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저 사람은 새만 보호하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홍태 주무관님이나 우리 홍성민 국장님 두 분 그러고 보니까 노루섬 특정 도서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두 분이 많이 노력하셔서 특정 도서로 지정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니터링 활동 계속 하시고 우리 주무관님 또 사진 또 멋지게 또 잘 찍어주시고 네. 대단한 성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서식지에 둥지 재료도 넣어주고 좀 했어요. 근데 특정 도서가 되면서도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섬이 된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쉽지만 잘된 조치인 것 같습니다. 특정 도서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학술 목적 외에는 입도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예, 학술 및 연구. 연구. 아무튼 서천 지소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전홍태 주무관님 뉴스서천도 조금 거기다가 좀 편을 든다라고 그러면 뉴스서천도 살짝 한 발 담궈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것이 굉장한 성과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두 분의 이 노력이 그런 어떤 민간에서는 그게 절대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인데 민간이 주도로 해서 바꿔낼 수 있었다라는 거, 바꿔냈다라는 거는 그런 사례는 없죠? 예, 노루섬이 첫 사례입니다. 우리가 2020년 시작을 할 때 조사를 하면서 우리 어쨌거나 충남연구원의 종호식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류전시관의 우리 전홍태 주무관님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사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문화재청이었었죠. 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그곳 연구원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국장님 그 노루섬을 보존도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이 필요한데 약 2년의 연구 용역이 필요하면서 약 예산은 2억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민간단체가 무슨 2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그 종호식 박사님하고 우리 전홍태 주무관님께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조금 전에 고정만 대표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보도를 통해 가지고 중요성을 알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개발 가능했던 이 노루섬이 이용 가능 도서에서 2021년 12월 21일 날 준 보존도서로 돼서 일단 1차적으로는 보존의 길을 열었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24일 날 드디어 특종도서로 환경부 지정 특종도서로 이게 지정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측이 만든 그 조사 보고서를 이 서천군이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가지고 충청남도 그다음에 환경부를 설득해가지고 특정 도서를 일어난 민간 협치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우리 전홍태 주무관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태 주무관님이 신청하신 도요새의 빔을 듣고 왔습니다. 우선님이 노래가 동요 같아요. 또 블루밍님은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크크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1985년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소식을 오늘 우리 홍성민 국장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발표된 핫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천에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력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운동하던 여성이 30대 남자한테 흉기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 충남 경찰청이 살인 피의자 이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 충남 경찰청은 7일날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다른 이의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5일 후에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오늘 13일 날 충남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는데요. 신상 정보 공개는 다음 달 12일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 피의자 이 씨 같은 경우는 2일 날 오후 9시 45분 서천읍 사곡리역 공터에서 운동 중이던 40대 여성 A 씨 이분이 이제 우산 쓰고 그렇게 운동을 걷는 모습이 잠깐 CCTV에 확인이 됐는데 불과 몇 분 안 돼서 그분이 썼던 우산이 바람에 의해서 다시 CCTV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바람 불어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보였었는데 어찌됐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서 이제 숨지게 했었는데 숨지게 한 다음에 공터에 이렇게 이제 시신을 유기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불로 덮는 어떤 치밀함까지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고 그 CCTV에서 보게 되면 장소를 배회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이 피의자 이 씨 같은 경우가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자기는 이제 우발적인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면서 이제 형량을 낮추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CC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의자가 계속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에 흉기를 미리 휴대하고
나갔었다라는 점에서 이건 그 계획적인 살인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경찰도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유가족도 절대로 이거는 우발적인 충동적인 범죄로 이렇게 해서 형량을 낮게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낮게 받게 되면 죽은 딸의 원을 풀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로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김용빈 서천사랑 시민모임 대표를 상대로 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 범죄가 분명하니만큼 중형으로 다스려서 억울하게 희생된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피의자 이씨 심상 정보는 다음 달 12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도 되고요. 그다음에 뉴스서천 홈페이지 오늘 제 머리 위에 안 떴는데 뉴스서천 주소를 타고 들어가시면 톱기사로 해서 지금 올려놨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제를 바꿔서 서천에는 참 집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산면 그 황사리의 톱밥 공장 때문에 그 주민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그 주민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군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매일같이 출근 시간대 선전전도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각이던가요? 군계위원회에서 이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처분했었고, 그래서 이제 업자한테는 해당 그 허가 부서에서 불허 처분을 했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시초면 신흥리에서는 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이 사업 계획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결국은 군이 부적정 통보를 했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사호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또 하겠다고 또 이게 그 서면분들을 또 양분을 시키잖아요, 찬반으로. 그런 상황이 또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사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홍성민 국장님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가신 전옥태 주무관님하고 해서 모니터링도 해봤고 다 했던 데인데, 일단 SK ENS가 부사호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우리 홍 국장님? 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2년 7월달에 그 SK ENS에서 부사호에 그 수상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준비 중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역분들께서 거국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환경 쪽 관련된 일을 하시면 이런 재생 에너지를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데 왜 반대를 하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만들면서 또 다른 그 생태 환경을 파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내용이 이제 그 부사호라는 데가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주변에도 많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곳에 약 22만 평 정도 되는 태양광이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부사호에 적정한가? 그리고 또 관광지가 춘장대가 인근에 있는데 과연 춘장대 관광객들이 검은 패널로 덮여 있는 이 관광지에 과연 올까? 그런 고민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이 서면분들이 2022년 7월달에 그 군청 앞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통했고, 그 당시 김기훈 군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부사호 주민들의 이런 그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해가지고 군 입장은 이제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 8월달에
이 전기위원회한테 군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SK E&S는 이제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2023년 그 1월 달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그 서면 이장단 중심으로 서면에 24개 리가 있는데 거기서 춘장대만 빼고 약 23개 그 이장들께서 찬성을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성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이 전기위원회한테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또 반면에 그 주민들께서 우리는 그 2023년도에 이어서 23년도 여전히 반대한다 그런 소명을 담아가지고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23년 7월 28일 날 제28차 전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요.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돼서 그 사업이 이제 표류를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되어다가 작년에 다시 한번 SK E&S에서 주민 동의서를 더 보완했다고 해가지고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 7월 26일 날 제 300차 전기위원회에서요. 제 286차에서는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지역 수용성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었는데요. 제 300차 전기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사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지역 수용성 문제가 해결 안 된 거. 두 번째는 연계 개통성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연계 개통이라는 게 뭐냐면 부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 송변전소를 통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지금 신서천에서 지금 153 kV 이 송전 변전소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전력에서 이 변전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지만은 전력거래소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전기위원회에 도달돼서 전기위원회에서는 지역 수용성 문제, 그다음에 연계 개통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보류를 해서 이렇게 표류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도 지난주에 그 서천군으로부터 3월 4일날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다시 SK E&S에서 부사 수상태양강에 지역 수용성 문제를 어느 정도 찬성 쪽 의견을 좀 더 받아서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다시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서천군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 나온 김에 그 저희가 3월 11일 날 저희가 작년에는 10가지 그 반대 사유를 적어서 보냈었는데요. 엊그저께 3월 11일 날짜로 오후에 제가 공무원과 함께 반대 사유수를 3가지 더 첨부를 해가지고 13개를 서천군한테 보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찬성하는 쪽은 왜 지금 수상태양광 발전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찬성 측은? 찬성 측은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 주변 쪽은 이제 대규모 이런 발전소 주변에는 발전기금을 이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처음에 2022년도에 반대를 했다가 23년도에 찬성 이장님들께서 찬성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이 약 50억을 이게 뭐 저도 이게 추측 얘기인데요. 이 5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서면이 24개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당 2억씩 마을 발전 기금, 그다음에 2억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2억을 고정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50억이라는 돈이 제공하겠다는 그 설로 일단은 찬성 쪽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사호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방치돼 있는데 그 방치된 부사호를 이 발전 기금을 통해 가지고 수질 개선부터 해 가지고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개발을 하자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찬성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뒤덮여 있으면 수질 개선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연구 용역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우리 그 나라에도 모 댐에 태양광 그 패널을 덮여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연구 용역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을 누가 주냐에 따라 이게 연구 용역 결과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쪽 예,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그 연구 용역을 보게 되면 예, 이게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식으로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 이게 입장이 바뀐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는데. 예. 왜 이제 고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제 사람들이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 속에 이 중금속으로 만들어진 중금속으로 패널이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프로필린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물질이 그러니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태양광에 장시간 동안 이게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게 부서지면서 이게 물로 침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러다 보면 미세한 알갱이 플라스틱들이 계속 저수지에 침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미세한 알갱이를 또 이 플랑크톤이라 알고 먹는 이 조그만 물고기들, 또 그 물고기를 또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 그런 악영향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 대규모 수상태양광이 이 부사회에 이게 되는 문제, 설치되는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는 쪽 주민들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반대하는 이유. 물론 이제 그 지소기업이 지금 반대 사유를 군청에다가 이제 그 13가지를 넣었다고 그러셨는데 네.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를 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습니까? 예.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것은 이제 반대쪽 주민 의견인데, 반대 주민들은 어쨌거나 이 부사 수상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 춘장대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춘장대는 관광지다, 관광지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인데,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주변과의 조화롭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관광을 오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이 부사호 수문을 열었을 때 이 태양광 패널을 덮여서 거기에 이 수질이 악화된 수질이 이 수문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춘장대에도 끼치는 영향, 그런 걸 또 고려할 수가 있고요. 우리 그 서천군 지속가능 발전예배 입장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냐면요. 알다시피 2021년 7월 30일 날짜로 우리 서천계벌은 세계 자연유산은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재가 되었고, 앞으로 2026년도에 아마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 세계 자연유산위원회 48차 유산위원회를 한국에 유치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때 21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우리 한국의 갯벌이 등재가 되면서 거의 조건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갯벌 면적이 지금 그 1호 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덴마크,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이 한 곳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덜란드 이 세 곳이 이 와데네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됐는데 거기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3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갯벌은 지금 거의 4개의 갯벌 5개 그 지금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제 48차 제48차 세계 자연유산위원회에서 9개의 갯벌의 면적을 확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완충구역을 확대를 해달라는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완충구역이라고 말씀하시 그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냐면요. 완충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 구역이 우리 서천 갯벌을 부양하는 갯벌을 완충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충구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 부사우가 그 이 서천 갯벌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부사위원회는 천연기념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특히 지금 황새가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가 우리 이 서면 중심으로 제가 그 예산군 황새 공원을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요, 몇 년 동안 약 1,500 포인트를 지금 다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부사호 중심으로 천연기념물이 황새가 199호입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사회는 그 천연기념물 또 수달 330호가 서식하고 있고요. 또 큰 고니가 또 지속적으로 그곳에 와가지고 좀 겨울을 날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맹금류도 많은데요. 이런 그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 부사회에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훼손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13가지를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남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2022년도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그 서천구 도민과의 대회에서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도요. 말씀을 그 기자분께서 부사후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김태흠 도지사도 적극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충청남도는 그 해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벨트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부터 서산, 태안, 보령, 서천까지 연계된 그 해양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갯벌인 세계 자연유산 서천갯벌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사후에 그런 대규모 수상태양광이 들어오면 맞지 않다는 그런 정책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제가 이 의견서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년에 그 11월 달에 그 서천군의 이제 한경석 의원께서 서천군 천연기념물 보호조례라는 것을 발의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서천군 천연기념물 그 보면 이 조례는 서천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으로 목적을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서식지 보호에 보게 되면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돼야 한다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사호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서천군의 조례를 위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다른 사례인데요. 최근 들어 우리 그 작년에도 지금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우리 그 천방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큰 산림훼손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산불이 났었을 때 알다시피 이제 그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그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태양광 패널이 있다 보니까 이 헬기가 이 물을 뜨는 과정에 태양광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또 헬기에서 이 물을 담을 때 태양광 패널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가지고 그 산림청 그 이 헬기 조정사분들이 직접 나주에 본사에 가 가지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왕이면 저수지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양한 민원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서천군의 이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사호에 그 수상태양광 들어온 걸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빼먹었는데요. 이 부사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 담소가 거의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도 하지만은요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알다시피 우리 서천은 김 산업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물김만 해도 연간 1,000억 이상을 지금 이거 생산하고 있고 뭐 이 가공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00억 가까운 것을 우리 지금 서천에서 김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을 이 채취를 했을 때 이 세척수를 사용이 되는데 보면 부사호 같은 경우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부사호에 물을 가지고 세척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태양광 패널이 되었을 때 거기다 발생되는 이 플라스틱 같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세척수로 사용된다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 서천김을 먹겠습니까? 그런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반대 입장을 13개를 담아가지고 서천군한테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SK E&S가 그 부사호에 신청한 그 발전량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쉽게 이 발전 용량이면 발전소로 따지면 어떤 규모인지 한번 그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신서천 화력이 가동되었지 않습니까? 신서천 화력이 발전 용량이 100만 메가와트입니다. 100만 메가와트고 지금 SK E&S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90만 메가와트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만 메가와트 정도 작은데요. 이 90만 메가와트면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우리 축구장 면적이 한 2,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사호 같은 경우는 약 22만 평 정도 되니까 축구장이 한
만 개 정도 넓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또 이 발전량이 4인 가구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4인 가구가 4인 가구 25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서천군 그 세대를 2024년 12월 말 기준을 보니까 약 2만 6천 세대가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약 10년 동안 우리 그 서천군 세대가 쓸 수 있는 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ENS가 농어촌 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의 정도의 어떤 그런 수익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단련을 못하고 지금 세 번째인가요? 이번이? 네 번째? 세 번째?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왜냐하면 그 2002년도에 서류를 넣었다가 뺐습니다. 뺐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네 번째. 번째인 겁니다. 예. 그럼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 이게 이렇게 그 황금알 낳는 거인데 예. 대기업이 이걸 계속해서 포기는 안 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찬성 측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 수용성 문제 이거를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군한테 전기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25일까지 그 종합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군의 입장이 이제 그 당초에는 그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 불가 입장했다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어떤 기류 변화 때문에 반대쪽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군의 입장은 어떨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서천군도 어차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우리 서천군민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우리 서천군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도 입장에서 찬성 측과 반대 입장을 두 개를 수용해서 아마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위원회에서는 그 찬반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오게 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요? 이게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제 28차, 286차 그 전기위원회, 그다음에 제 300차 전기위원회에서도요. 그 이제 서천군의 입장이 찬성 쪽 서명과 그다음에 반대 쪽 서명을 가지고 동시에 제출했었는데요. 여전히 수용성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해가지고 제 286차, 그다음에 300차 전기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전기위원회에서도 그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승인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그 찬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거라면 한다라고 가정하면 반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그 태양광으로부터 부사호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 주민들 이분들이 견고하게 그 입장을 고수를 하시고 그 찬성 쪽에서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다른 얘기도 좀 들리는 것도 같고 그런데 혹시 들으신 얘기는 그런 건 있나요? 예. 그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서면 이장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장님들이 그 찬성 쪽에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올해 제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때문에도 반대쪽 통화를 해보니까 그 작년 같지 않게 올해 이장님들 새로 바뀐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선 10곳 이장단들께서 벌써 이렇게 반대쪽 입장을 가지고 본인들은 작년처럼 이게 찬성 죄송합니다. 찬성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일단 이장은 중립의 위치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반대쪽에 제출해준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성보다는 반대쪽 지금 기류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사호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허가가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머물 수 있는 이 서식지도 없어지고 철새들을 부양할 수 있는 서천갯벌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도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의견을 잘 제출해 주기를 이렇게 이제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위원회에서 허가가 났다고 할지랑도 왜냐하면 서천군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사후 절차가 또 사후 있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허가가 나갔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사호는 담수호입니다. 담수호는 그 농업 기반 그 시설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그 서천군의 심의를 왜냐하면 그 이 부사호가 지금 농어촌 보령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위에 지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서천군 군계인을 통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 기반 공사 시설에는 그런 지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계획위원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해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니터링을 이제 몇 차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 부사호의 이 황새라든가 그 천연기념물 이 숫자나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한 결과 어떤 걸로 나오나요? 그 매년 해보면서 증감은 뭐 그 해마다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변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추세였나요? 그 이제 제가 이게 우리 이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고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매년 겨울철 동시 조류 센서스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 조사를 하는데 겨울철을 조사를 하는데 매년 이 서천에서 몇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금강 하국도 그다음에 뭐 이 부사호 그다음에 봉선 조두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요. 부사호 같은 경우 매년 조사를 한 거 보면 거의 8천에서 1만 마리 넘는 이 겨울철새가 항상 서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가창오리가 서천에 가장 많이 온 해였습니다. 30만 마리가 이상이 왔고 그게 금강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봉선 조두지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작년에도 이 원래는 가창오리가 2월달이면 다 이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 3월달에 그 3월 중순쯤에 지역 주민분께서 저한테 가창오리 사진을 찍어서 부사호에 있는 가창오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사호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류는 어쨌거나 이게 줄지는 않고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거기에 먹이가 있고 쉴 수 있는 곳에 사람의 간섭이 없다면 뭐 철새들이 마다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올해 같은 경우도 그 가창오리가 이제 그 봉선 저수지 제가 이제 그쪽에서 출근도 하고 해서 보면 그 거기가 완전히 시커멓게 뒤덮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저녁 되면 그 이동한 어떤 장관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부사호 수상 태양광과 관련해서 우리 저 홍성민 국장께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우선님이 청취자 생각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동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네요. 아무튼 뭐 제가 혼자 그 브리핑 할 때는 깊이가 좀 없다 보니까 좀 드라이하게 이렇게 해서 그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에 많이 전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사안 하나 그 저기 뭐야 그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세 가지 소식만 가지고 벌써 그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테리 왕자에서 테리오스님이 이제 다음 방송에 오실 텐데 한번 다음부터는 방송을 포맷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요. 아무튼 오늘 그 홍성민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뉴스서천 일면에 이제 그 톱 기사로 보도됐던 SK-E&S가 이제 부사호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뉴스서천은
지역의 다수 민원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홍성민 국장님 포함한 서천 지속협이라든가 환경재산체들과 함께 막아내고 주민들 편에서 막아내고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홍 국장님 그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시죠. 예, 그 노래 한 곡 신청에 앞서 제가 우리 고동만 대표님께서 아까 기산면 황사리 톱밥 공장, 그다음에 그 시초 신흥리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 이 2월 초에 2월 7일일 겁니다. 아마 군 계획위원회에서 이 기산면 황사리 톱밥 공장 시설 부지에서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정 통보를 받았고 그 담당 부서인 투자활력과에서는 그 업체한테 이 부적정 사유를 담아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받은 업체에서는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통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난달 2월 28일 날 서천군에서 환경복과에서 시초면 신흥리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업체에서도 행정 심판의 행정소송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나라가 어수선하고 좀 시국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김광석님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고 때 여행을 떠나면서 좋은 생각, 좋은 그 힐링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 들었는데요. 우리 우선님이 선곡 너무 짱이라고 그러고 이 노래 들으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을 풍성하게 해주신 두 분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서천지속협 저도 위원입니다만 그 며칠 있다 정기총회 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예, 우리 구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식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21일 날 서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 제12기 위원 위촉과 그다음에 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혹시 시간 되시면 시청자분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준비한 소식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살짝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7일자로 서해연구소 시범대상 사업 대상지로 서천군을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4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장항 옥남리 장항 국가생태산담 내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구소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해연구소에서는 이제 2028년도 이제 그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2029년도에 연구소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어찌됐건 서해연구소가 이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해연안의 갯벌 환경 연구도 하고 금강하고 생태복원, 해양바이오 기초연구 및 산업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이 서해권 해양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가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서천에 중요한 연구소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것 같고요. 아무튼 뉴스서천은 이 지역민들을 위한 다수를 위한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주민 편에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투르지만 그렇지만 이 서투른 진행을 우리 홍성민 국장님이랑 그다음에 전홍태 주무관님 두 분이 잘
전문가다운 식견 가지고 이렇게 잘 받쳐주셔가지고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